중력이라는 아주 미묘하고 미미한 힘으로 이 거대한 우주가 아름답게 완성되었듯이 저만의 색깔을 가진 이제 주라기 공원을 이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맥주와 건강을 같이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 관련된 책이나 강연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는 천문학 커뮤니케이터 지웅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께 천문학을 전공했다라고 소개를 드리면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대체 어떤 계기로 천문학이라는 다소 낯선 분야를 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어릴 적에 우연히 우주, 천문학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화영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영화 때문인데요. 어릴 적 우연히 봤던 그 만화영화 속에서 저는 흔히 떠올리시는 주인공인 메텔이나 철이 대신에 약간 단역으로 등장하는 카메오, 얼굴 시꺼먼 이 차장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동경했던 것은 이 캐릭터는 그 만화 속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아름다운 우주 공간을 가이드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캐릭터를 동경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일을 평생 하면서 살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일을 하려면 천문학이라는 과학 분야의 하나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쭉 천문학을 전공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제가 이 어릴 적 만났던 차장님을 통해서 이분이 제게 쥐어주셨던 999 티켓 속에 어떠한 우주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면서 제가 접한 우주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자 하면 밤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별 볼 일이 좀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모습을 봤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에서 날아온 별빛이 우리 눈에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별을 봤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빛의 특징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주에서 빛은 제일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1초 깜빡하는 순간에 30만 킬로미터, 대략 지구를 7바퀴하고 반 더 도는 아주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데요. 빛은 이 빠른 속도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빛은 굉장히 빠르지만 이 아주 빠른 속도보다 더 빨라지지도 않고 더 느려지지도 않고 딱 그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빛을 잘만 활용하면 아주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빛에게 우리 지구에게까지 날아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를 물어봐서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는데요. 대략 빛의 속도로 1년 걸리는 그 거리를 우리가 1광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우주에 떨어진 별들까지의 거리를 광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별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 별을 오늘 밤 보고 있다 하더라도 1광년 떨어진 그 별을 본다는 것은 사실 빛의 속도로 1년 걸리는 그 거리에서 1년 동안 그 별빛이 날아와서 오늘 밤 비로소 우리 눈에 닿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2018년 오늘 밤 우리가 그 별을 본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별의 모습은 오늘로부터 1년 전 2017년에 출발한 별빛을 오늘에서야 보는 것이죠. 만약 10광년, 20광년 더 멀리 떨어진 별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로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출발한 그 별의 모습을 이제서야 목격하는 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한 별자리 중에 하나일 북두칠성을 구성하고 있는 7개 별들까지 거리가 대략 몇 광년인지 천문학자들이 구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별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오늘 밤 우리가 보고 있는 북두칠성의 7별들은
각각 대략 어느 시대에 출발한 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출발한 모습인지를 대략 유추해 보면 놀랍게도 각각은 굉장히 다른 시대에 출발한 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셈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북두칠성의 국자 맨 끝에 있는 별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지금 우리 지구를 보고 있다면 그들의 외계인의 망원경 속에는 우리의 얼굴이 담긴 지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옛날 조선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이제서야 목격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를 크고 화려하게 본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묻혀있는 우주의 과거의 순간을 망원경이라고 하는 타임머신을 통해서 오늘 밤 목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문학자는 좀 더 크고 좋은 망원경을 통해서 더 먼 우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아주 더 먼 옛날 우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밤 우리 망원경으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각각 몇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우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각각 별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좀 더 정확한 지도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한 4년은 날아가야 하는 4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로켓으로 만약에 그 별까지 날아간다고 하면 아마 그 로켓에 타고 있던 우주인은 다 백골이 되어서 도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우리 우주는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별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서로 헤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서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별들이 주고받고 있는 중력이라는 오묘한 힘 덕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인접한 이웃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대략 250만 광년이 더 넘게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계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주고받는 미묘한 중력 덕분에 두 은하는 서로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미래 훗날 우리 밤하늘 속에 있던 은하수는 서서히 다가오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파괴되고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만나면서 하나의 거대하고 둥근 별무리를 완성하는 대장관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때까지 인류가 존재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밤하늘에는 길고 가느다란 은하수가 있는 밤하늘이 아닌 하나의 둥글고 거대한 별무리가 밝게 빛나고 있는 밝은 밤하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처럼 서로의 미묘한 중력으로 다가오면서 중력적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은하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은하 커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남쪽 밤하늘에 떠있는 까마귀 자리 부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하 커플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은하 커플은 납작한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충돌한 끝에 현재 굉장히 아름다운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오묘한 안테나 은하라는 은하입니다. 이 은하 각각은 NGC 4038 그리고 4039라고 하는 일련 번호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가끔 각자의 연인과 함께 커플링을 맞추게 된다면 그 커플링에 문구를 새길 때 이런 은하 커플들의 일련 번호를 새기는 건 어떨지 추천을 해보곤 합니다. 단언컨대 천문학 전공자로서 이 은하 커플들은 앞으로 수억 혹은 수십억 년은 계속 곁을 지키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을, 그래서 굉장히 진한 중력적 스킨십을 나누고 있을,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주 최고의 사랑의 롤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만약 커플링을 언젠가 만들게 된다면 이런 은하 커플들의 일련 번호를 여러분들의 사랑의 약속을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는 건 어떨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연구실에서 주로 이런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가깝게 다가오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은하 커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 간의 스킨십과 사랑을 주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천체들이 주고받는 중력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인형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거대한 지구가 이 인형을 잡아당기고 있지만 저는 그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손쉽게 인형을 들어올릴 수가 있죠. 이처럼 중력은 사실 굉장히 약한 힘이기 때문에 이런 약한 힘으로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가까워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어떤 관심 분야에 푹 빠지고 이끌려가는 덕력, 덕심이라고 하는 힘도 이런 묘한 중력의 일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사실 덕력도 저는 그렇게 특별한 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력처럼 우주 전역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태양계 끝자락에는 굉장히 작은 얼음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부스러기들이 우연히 태양의 중력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 서서히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서 우리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과 굉장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긴 꼬리를 뒤로 늘어뜨리기 시작하면서 태양계 안쪽에 지나가는 이런 혜성의 모습을 그려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혜성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양계 가장자리를 떠돌던 얼음 부스러기들을 태양계 안쪽으로 슬쩍 다가오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 트리거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태양계 외곽을 도는 해왕성이나 명왕성과 같은 천체들이 이 얼음 부스러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톡 건드려주면 비로소 태양 중력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저런 혜성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어떤 덕력, 덕심을 품게 되는 것도 알게 모르게 우연히 찾아오는 이런 작은 계기들, 트리거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서서히 그 관심 분야에 빠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그 관심 분야를 배우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거리가 짧아질수록 더 강해지는 중력처럼 본격적으로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구조, 거대 구조는 대부분 중력이라고 하는 아주 미미한 힘으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오고 있습니다. 중력을 통해 별들이 한데 모이고 또 비슷한 성분의 별들이 모이면서 복잡하고 아름다운 골자를 만들어 가고 있죠. 저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의 덕력을 뽐내고 또 더 비슷한 덕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나름의 덕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면 중력이라는 아주 미묘하고 미미한 힘으로 이 거대한 우주가 아름답게 완성되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 역시 좀 더 풍요롭고 다양한 그런 모습의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천문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별에 이끌려서 덕력을 품고 있지만 또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덕력을 용기 내서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온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밝은 우주처럼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곳곳을 누비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명왕성 혹은 해왕성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그 계기로 여러분들의 덕력을 쭉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시작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주라기 대표 신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덕후인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시죠? 네. 제가 하는 일이 보통의 일들과 너무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 앞에 보여진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신가요? 네, 이 친구는 주머니 여우과에 속하는 꾸스꾸스라는 동물인데요. 굉장히 희귀종이죠. 원숭이랑도 좀 닮았고 뭐 주머니 여우랑도 좀 닮았는데 굉장히 무늬가 또 신기하고 이 앞에 보시는 동물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동물이죠? 코끼리 거북 맞습니다. 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입니다. 고수가 오셨는데 이 친구는 수명이 200년이나 되고 그리고 뭐 수컷이 거의 180kg 이상 나가는 그런 거대한 거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게 신기한가요? 뿌리. 네.
피노키오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인데요. 이 친구는 원래 2005년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20년도에 에콰도르 북서부 산간 지방에서 우연찮게 발견된 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다 커도 이제 손톱만큼 자라는 피그미 카멜레온인데요. 이런 친구들도 평상시에 야생에서는 너무 작아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희귀한 카멜레온입니다. 보통 카멜레온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막 좀 이렇게 먹이 먹는 게 신기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색깔도 안 변하고 그냥 평생 나뭇잎 색깔로 있는 카멜레온입니다. 저는 이러한 친구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공부하고 수출하고 이러한 동물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전문가인데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게 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동물과 곤충을 찾는 게 저의 일상생활이었거든요. 이런 유별날 좀 취미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생각나요. 사마귀를 잡아왔어요. 사마귀가 보통 알을 몇 개나 낳으시는지 아시나요? 한 거푸집에서 한 1200마리 정도의 벌써 징그러워하시죠? 예. 그 거푸집에 새끼가 낳는데 제가 너무 그 알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귀 암수를 잡아와서 봄부터 잡아와서 가을까지 키우고 이 사마귀를 성체까지 만든 다음에 짝짓기를 시켰어요. 근데 짝짓기를 시키면 사마귀는 보통 엄마 사마귀가 아빠 사마귀를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 실사판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어머니 몰래 강행을 시작했어요. 번식 프로젝트.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화장실에서 그 변기통 뒤쪽 공간에서 알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병원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라서 병원에 달려갔어요. 병원에 달려갔는데 어머니가 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절을 했냐? 그 외계인을 봤다고, 집에 외계인이 침략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 생각해서 집에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그 1000몇백 마리의 사마귀 알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즐거웠어요. 네. 어머니가 기절한 것도 기절한 건데 너무 제가 그 사마귀 알을 증식시킨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두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머리도 키워보고 이런 동물들을 쭉 키우다가 제가 해외 동물들에 관심이 많아서 또 해외 서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또 파충류 덕후가 된 거예요. 동물에서 해외 동물을 섭렵했는데 이런 파충류에 관련된 뱀, 도마뱀, 거북이, 양서류, 절지류, 뭐 진해, 정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또 덕후의 시작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제가 이제 천리안에다가 그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동호회 이름이 뭐 희귀동물 사랑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호회에 한 2달 동안 딱 7명의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는데 그 7명이 지금은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학장님도 계시고요. 학자라고 하면 이제 동물학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S대의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해외 동물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때의 그런 이제 모임을 계속 몇 년 동안 하면서 되게 업력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제가 또 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그 나이에 막 공부를 많이 해서 가져가서 막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쭉 키우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방을 보니까 한 100여 마리의 파충류와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동물들과.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한테 쫓겨났어요. 아버님이 이제 너는 분가를 해라.
너랑 못 살겠다 해서 주말 농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100여 마리와 몇 년 동안 이제 동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동물들과 동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먹이값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먹이값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으세요? 100마리 키우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정확하게 한 250만 원 가량의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이제 서포팅을 제가 잘하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동물만 하니까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 넌 그거라도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거의 반포기 상태로 뭐 나중에 뭐라도 할 수는 있겠지, 수족관 사장이라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잘 사업을 하셨었다가 보증을 잘못 써주셔가지고 집에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빨간 딱지 다 붙고, 근데 아버님이 망하시니까 제가 그 동물들, 제 가족과 같은 이 100마리의 친구들을 케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근데 제가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20살, 이제 딱 20살이 성인이 되던 해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경험도 없고 뭐도 알바도 안 해봤고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뭘 할 게 되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집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런 뭐 찌라시도 돌려보고 편의점에 가서 계산도 해보고 막 이러다가, 그런데 이제 250만 원의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그때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한 3,900원대였던 것 같아요. 애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제가 어느 날 딱 뉴스를 봤는데 뭐 특수동물 시장은 뭐 일본의 100% 수입에 의존해서 뭔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힌트로 제가 실험용 쥐를 이제 키워야겠다, 번식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 뉴스에서 실험용 쥐가 14만 원 가량의 그런 큰 돈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쥐?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키웠던 햄스터와 뭐 기니피그와 뭐 모르모트와 이런 동물의 생리는 똑같으니까 내가 키워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해서 흰색 쥐를 3마리를 구했어요. 흰 쥐를, 실험용 쥐를 3마리를 구해서 갖고 와서 이제 줄기차게 증식을 시켰죠. 근데 몇 마리까지 늘어났냐? 450마리까지 늘어난 거예요. 저의 이 여태까지의 덕후질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인 거죠. 저는 거의 4주 주기로 한 300마리의 가량을 증식을 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 14만 원이니까 그럼 계산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제 시장을 모르다 보니까 14만 원 재화를 7만 원으로 제가 파격 할인을 해서 학교에 그냥 주구장창 그냥 찾아갔어요. 실험동물을 쓰는 학교에 가서 저 7만 원인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 7만 원에 납품할 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슈의 대학교가 막 뚫리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시설, 적십자라던가 이런 시설에 가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20살 때 큰 돈을 벌었죠. 뭐 월 한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곤충을 또 키우기 시작했어요. 왜 곤충을 키웠냐? 제가 특수동물들을 좋아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도마뱀이나 뱀 이런 동물들은 사료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곤충이라던가 뭐 설치류 등 따위를 먹는데, 근데 먹이를 판매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들을 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곤충 번식을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던 귀뚜라미, 아열대성 곤충이나 이런 것들, 미럼, 거저리 뭐 이런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곤충들을 키우면서 또 사업이 탄탄대로가 되고, 또 그렇게 돈을 벌다 보니까 제가 뭐 국내에 되게 큰 동물 무역상도 되고, 독일에서나 이런 뭐 미국에서 그런 특수동물 브랜드들을 총판을 디스트리뷰터를 따오고 하면서 이제 사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제가 한 5살, 6살 때 외부에서 한 60억 밸류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그 평가 가치를 60억 정도 받았는데 이렇게 계속 잘 나가서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엄청나게 큰 시련이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동물원에 왕부리새, 앞에 보시는 거와 같은 왕부리새를 이제 수주를 받은 거예요. 큰 동물원에서 이런 동물을 수입해 줘. 그래서 저쪽 이제 원산지에 가가지고 엄청 서플라이어들을 찾고 이런 친구들을 증번식 시키는 또 원주민들을 또 컨택해가지고 그 조류독감이나 이런 질병이 없다라는 증거를 다 서류를 갖추고 우리나라 환경부에 허가를 받아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 친구들을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제가 수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법률안 제정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벼락 맞을 확률로 이제 저 검역이 끝나는 날 조류독감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류는 다 죽여라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찾아 헤매고 그 미국에 가서 허가를 받고 이런 노력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한 20억 원 정도 가량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의로 돌아간 거예요. 소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동물들을. 그래서 난 못한다. 못 죽인다. 또 1년 동안 소송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받은 허가와 라이센스와 이런 것들을 증빙을 하고 신문고에 올리고 그다음에 국제적 뭐 법률안에 의거해서 너네들은 이걸 소각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1년 동안 싸우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이때 저랑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뭐 한 열 몇 명 있었는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다 나가고 저 혼자 남아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깡소주를 먹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고충을 뭔가 1년 동안 하면서 엄청 막대한 자금 손실도 보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쭉 벌어놨던 돈이 다 소진되고 망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겨서 각지의 좋은 동물원에 환경이 좋은 동물원에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더 큰 돈을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냥 소각 처리했으면 소각 처리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비행기 태워서 또 이 얘네들 1년 동안 유지 관리하면서 인건도 생겼을 테고 먹이값도 썼을 테고 또 동물원에 보내는데 사육장 신청 허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물원에서는 난 받을 이유 없는데 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비용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비용을 손실을 감수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제 얘네들을 잘 보내주고 이제 번아웃이 온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얘네들을 제가 포기했더라면 정말 평생의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기 전에 저는 이런 동물들을 좋아하는 게 저의 먼저의 일이었잖아요. 저는 저만의 색깔을 가진 이제 주라기 공원을 이제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주라기 공원에서 보는 거와 같이 뭐 공룡을 복원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갈라파고스 육지거북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었잖아요. 근데 이런 특수동물들이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기온변화에 멸종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와 같은 그런 특수동물들은 이제 우리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멸종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사실 키위새도 멸종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멸종을 안 할 수 있었던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멸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멸종 위기종 동물들을 여태까지 좋아서 쭉 공부를 했었고 이런 동물들을 뭔가 경험을 바탕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증번식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수동물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외부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 의사라는 본업이 있고요. 맥주로 글을 쓰는 비어 칼럼니스트이자 맥주 관련
여행책을 쓴 여행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배상준이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두 분은 덕업일치를 이루셨던 분인데 저는 그냥 본업이 있어요. 수술하고 환자분은 외과 의사이고 그거 외에 맥주로 즐거운 일탈을 하는 40대 즐거운 아저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떻게 맥주로 일탈을 하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세요? 맥주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이. 맥주뿐 아니라 모든 술 그리고 모든 음식은 저마다의 선입견들이 있어요. 좋은 선입견이 있다는 거는 예전에 내가 그 음식이나 술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는 슬픈,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다는 거죠. 맥주 그러면 누구나 다 시원하게 한 잔 마시는 청량한 그런 좋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축하할 때 마시는 술이라는 느낌이 있죠. 제 후배한테 전화가 옵니다. 형, 저 이혼했어요. 그래, 샴페인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음식이나 술은 즐거운 추억이 있는데요. 저는 맥주를 정말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20대 때 정말 즐거웠던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20대 때 저의 삶은 의과대학생이니까요. 시험 아니면은 공부로 찌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루에 2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왔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토요일 오후에 시험이 없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후에 땡볕 쳐서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서너 시간 정도 농구를 합니다. 시험에 쩔던 친구들이 땀에 푹 쩔어서 농구를 하고 나서 찬물로 그냥 샤워를 쭉 하고 바로 앞에 신촌에 아는 맥주집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를 주문해서 완샷을 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20대 시절은 맥주를 정말 좋아하는 선입견으로 맥주를 많이 마시고 살았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대 때 맥주를 많이 마시던 청년은 우여곡절 끝에 외과 전문의가 돼서 30대 중반을 맞이합니다. 외과 전문의들은 그 1년에 한 번씩은 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외국을 나가거든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은 제일 처음에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은 식당에서 물어보잖아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우리나라 식당은 그렇게 먹기 전에 음료수를 시키는 문화가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피도 안 섞였는데 이모라고 불리는 분이 물을 한 병 더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시켜도 국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은 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식전에 음료수 혹은 맥주나 와인을 한 잔 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외국의 학회를 가서 맥주를 한 잔을 주문하는데 메뉴판을 봤는데 내가 맥주를 주문해서 마실 수가 없구나. 사실은 맥주 리스트 몇 개만 알면은 얼마든지 주문해 마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어로 스시 이름을 한 20개만 외우면 일본에 가서 스시를 편하게 주문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파스타 이름도 면 이름 앞에 나오는 거고 뒤에 소스 이름 나오는 원칙만 알면 이탈리아어를 몰라도 파스타를 마음대로 주문해 먹을 수가 있는데 맥주 주문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메뉴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를 해보자. 사실 공부도 아니죠. 그냥 용어 몇 개 대충 아는 건데요. 그래서 맥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온 맥주 책을 다 사서 읽어봤어요. 그때가 한 10년 전이니까요. 우리나라 맥주 책이 한 10권 정도밖에 없었던, 와인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맥주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공부를 하고 외국을 갔더니 메뉴판을 볼 수가 있었어요. 메뉴판을 읽을 수 있으면 먹는 게 편하고요. 먹는 게 편하면 여행이나 출장이 2배 이상 즐거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맥주를 좋아하는 20대 청년이 30대 중반에 맥주를 공부하게 됐고요. 30대 중반의 아저씨는 40대 장년이 됐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가 수술을 못해서 한계를 느낀 게 아니고요. 병원 브랜드를 개인 의사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자들이 제 병원에 와서 저한테 소견서를 써서 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환자들한테 저 수술 되게 잘하거든요. 저한테 수술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내 개인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블로그를 통한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술 동영상도 올리고요. 제가 다루는 질환에 대해서 정보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글을 하나 둘씩 쓰다 보니까 환자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진료 특성상 30분 정도 환자한테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생각이 든 거예요. 의학적인 내용만 쓰지 말고 내가 맥주를 좋아하고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과 맥주에 대한 얘기를 써보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맥주 이야기와 여행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맥주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글을 썼을 뿐인데 사람들은 맥주를 좋아하는 저를 더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맥주로 강연이 들어오고 맥주 관련 칼럼을 의뢰받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면 건강에 좋나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 알코올은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즉 마시면 마실수록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암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안하고 적당히 마시는 거예요. 소금도 몸에 안 좋아요. 하지만 적당히 먹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햇볕도 발암물질입니다. 하지만 적당히 쐬고 사는 것처럼 술도 적당히 마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술은 건강에 안 좋다라는 생각을 잊고 적당량의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술과 건강에 관한 에피소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들어보셨죠? 프렌치 파라독스가 모순이라는 뜻이잖아요. 역설. 프랑스 사람들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고 치즈도 많이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적더라, 미국 사람들보다. 그게 어느 프랑스 학자가 미국 방송에 나가서 그 이유는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레드와인을 더 많이 마셔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토크쇼에서요. 그렇게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레드와인은 정말 건강상품으로 둔갑을 하고요. 미국의 레드와인 소모량이 1년 만에 45%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또 그럼 도대체 레드와인에 어떤 성분이, 레드와인 속에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 들어보셨죠? 폴리페놀 중에 레즈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얼마를 먹어야지 우리 몸에 효과가 있을까를 연구해 봤거든요. 하루에 레드와인 500병을 드셔야 됩니다. 맥주는 2만 병을 드셔야 돼요. 복분자주에 복분자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복분자를 마실 이유가 없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가시면 모의 효능 다 걸어놨잖아요. 그 음식으로 그 효능을 보려면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당뇨가 생기는 부작용이 더 먼저 올 겁니다. 음식은 맛으로만 드시면 됩니다. 대충 뭐 이런 식의 강의를 제가 하고 다녀요. 근데 강의를 제가 하다 보니까 외과 의사라는 타이틀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백그라운드거든요. 맥주 관련 강연을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0,000명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관련 강의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한 30,00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맥주와 건강을 같이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맥주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맥주를 팔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소믈리에처럼 맥주 맛을 감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맥주를 공부하고 글을 써서 돈을 버는 즐거운 40대 아저씨가 됐어요. 덕후라는 말도 제가 SNS 파워블로거라는 말처럼 저한테는 그렇게 감격스러운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외과 의사라는 본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덕후로서의 기본 필수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거를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덕후가 되려면 저 같은 경우 자기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외과 의사인데 수술만 하면 피가 철철 나고 환자랑 맨날 싸우는데 그러면서 맥주 좋아해?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일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좋아하는 맥주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연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하면 예전에 모든 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과거 모든 일은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모든 일이 추억으로 남아있는 즐겁게 사는 맥주 덕후 아저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네요. 저도 별자리 운세를 확인하나요? 별자리 운세를 신뢰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천문학 하면 이미지가 몇 가지로 국한되다 보니까 그중 대표적인 게 별자리이고, 별자리가 또 워낙 대중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뭔가 천문학 전공자들이 해주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별자리를 천문학 전공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잘 모른다는 건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건 별자리가 어떤 게 있고 각각의 별자리가 하늘에 어디에 있는지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즐겨보는 신화 속에 있는 별자리 관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사실 천문학 전공자들이, 저도 그렇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별자리 운세보다는 별자리의 위치 그 자체에만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그 두 분께서 하셨던 희귀동물이나 맥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용감하고 무모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런 희귀동물들을 접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가둬놓고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그냥 그 동물들은 자연에서 살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신범님처럼 어릴 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동물원에서 그런 동물들을 기르는 것이 과연 좋은 건지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가장 이제 저 머릿속에 부딪히는 고민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단순히 저는 그냥 좋아서 길렀어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했는데 뭔가 추후에는 상업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굉장히 이거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뭔가 뭐 죄책감이라던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물 무역을 처음에는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라는 이런 특수동물 뭔가 그 동호인들이 좋아해줘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사실상 동물 무역을 안 한 지 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이제 동물원으로 변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저만의 스스로에 대한 그 논리가 깨져서거든요. 근데 동물과 사람이 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어차피 올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그런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런 시장이 형성된다면 동물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케어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뭔가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가 전문가의 의견에서 뭔가 공부를 하는 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해요. 그리고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 하나를 좀 제가 뭐 좀 딥하게 얘기해 드리면, 특수동물들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 협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법률안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법률안이 있고 그 법률안에 사이테스 1, 2, 3가 나눠져 있어서 되게 희귀한 거, 되게 그다음 덜 희귀한 거,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취약종, 이렇게 단계들이 나눠져 있고, 이 단계에 의해서 저희는 인공번식을 시킨 그 사람 손에 태어난 종자들만 갖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야생에서 갑자기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을 포획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비행기로 넘긴다, 이런 그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동물들이 야생에 사는 게 행복할지 우리 손에 영이 돼서 사는 게 행복할지는 전자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전자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이미 그 동물들을 살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 동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멸종 위기에 취약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거예요. 뭔가 동물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뭐 고기를 먹고 차를 타고, 근데 뭐 차를 타는 사람 중에 뭐 동물 반대 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의견을 분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행위 중에 정말 동물을 위한 일은 뭔데? 라는 반론을 하고 싶었던 적이 많지만 그냥 이제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동물들을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증식 보존하고 하는 데까지만 해도 제가 뭔가 스스로에 대한 명목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답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맥주 그리고 희귀동물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덕질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후의 그 덕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쌓아 올리는 덕으로서 인정받아서 이제 어떤 전문 분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더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나름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생겼는데, 아마존에 있는 천문대에 가서 희귀동물들과 함께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은하수를 보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함께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는 콘서트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